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고양이도 강아지도 사실은 많은 행동학적 문제가 약물요법을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약물이 필요한 경우는요, 불안증이나 공포증 혹은 강박증 같은 경우입니다. 내 아이의 이런 불안증이나 공포증은 과연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여러 행동학적 문제 중 불안증이나 공격성과 같은 비교적 증상의 완화가 사실 좀 힘든 질환의 약물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도 강아지도 사실은 많은 행동학적 문제가 약물요법을 필요로 합니다. 교육이나 혹은 환경의 변화만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물론 있으나 사실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 경우 약물요법 이야기를 하시면은요, 많은 집사분들이 기겁을 하시고 또 치료에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공포심 같은 선천적인 문제 자체를요, 병으로 안 보고 선천적인 성격으로 보는 게 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정서상요, 사람도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이는 건 역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매우 꺼리게 되는데, 더구나 내 고양이에게 이런 약을 처방받아 먹인다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이며 또 혹은 위험하다고까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약물이 필요한 경우는요, 불안증이나 공포증 혹은 강박증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건 다른 환경적인 변화나 꾸준한 어떤 사랑으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요, 시간이 지나면 또 적응을 하면 결국은 좋아지겠지 하시지만은요, 결코 시간이 지난다고 적응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결국 점점 더 증상은 심해져서 심하게 공격성을 띠게 되거나 스스로 자신의 몸을 뜯거나 또 여기저기 물어뜯는 자해하는 현상마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내 아이의 이런 불안증이나 공포증은 과연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내가 잘못 키워서인가요? 아니면 사회화 시기를 잘 못 보내서인가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사실은 유전입니다. 이미 이렇게 되도록 정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겁니다. 사실 선천적인 신경계 질환이거든요. 공포와 위협을 감지하고 또 주변의 변화에 대응하는 뇌의 변형계 부분에 부적절한 형성 과정과 또 신경 전달 물질 중 세로토닌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오는 선천적인 신경계 질환인 것입니다. 일종의 정신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치료가 필요한 질병인 거죠. 이들이 이렇게 태어난 데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은요, 대개는 태생부터 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후에는 임신 중 태아 상태일 때 불안전하고 부적절한 엄마 고양이의 주변 상태 또 상황이 태아의 신경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조립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경우에 비하면 비교적 적긴 하지만 사회화 시기의 부적절한 경험 역시 이런 신경계 이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화 시기인 3개월년까지 어린 고양이의 뇌신경계는요, 계속 완성되어 가는 시기이니까는요, 우리가 공장에서부터 잘못 만들어진 노트북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게 된다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무언가 계속 에러가 나기도 하고 특정 프로그램이 안 깔리기도 하고 또 가끔은 스스로 부팅이 되기도 하는, 또 자동차라면 어떨까요? 갑자기 시동이 중간에 꺼지기도 하고 원인을 알 수 없이 오일이 줄어들기도 할 겁니다. 수리를 맡겨봐도 또 아무리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봐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 대부분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고양이들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환경을 아무리 개선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천적으로 만들어진 문제는요, 후천적으로 교정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렇듯 선천적으로 신경계 이상으로 또 평생을 불안감 혹은 공포심에 예민하게 살며 주변의 모든 것이 불안해서 하악질과 공격성을 보이며 사는 이런 아이들은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예민한 아이를 위해서 환경을 개선해주고 많은 교육을 시켜주며 보다 나은 사회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기도 합니다. 경증의 경우는요, 2단계에서 많은 아이들이 호전이 되며 또 좋은 경과를 보이기도 하지만은요, 이것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고려를 해보셔야만 합니다. 물론 당연히 평생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해보셔야죠. 아이가 공포 속에서 또 두려움에 떨며 평생을 산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삶의 질이 저하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삶보다는요, 약을 먹더라도 이런 공포나 불안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를 주는 것이 또 집사로서 또 이들의 보호자로서 엄마 아빠로서 조금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요? 일단 고양이가요, 여러 행동학적 문제로 마킹을 여기저기 하거나 숨어서 계속 안 나오거나 심하게 주변의 상황을 공포로 받아들여 주변을 향한 심한 공격성을 보인다면은요, 제가 이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드린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여러 개선책들을 시도해 봅니다. 여기에는요,
환경의 변화와 또 환경의 풍부화와 또 사냥놀이를 통한 집사와의 교감, 또 여러 페로몬 제제와 영양제를 통한 안정감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병행해서 시도해 봅니다. 만약 그래도 별 효과가 없고 스스로 공포심과 경계심에 사로잡혀 굉장히 힘들어 한다면요, 약물의 힘에 기대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공포심이라는 감정은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즉, 뇌의 케미스트리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뇌의 화학적 작용을 교정하는 그런 종류의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약물은요, 사람의 정신과 약과 같은 계열의 약이 주로 처방이 되며, 이에는 세로토닌 재흡수제제나 아니면 진통효과 혹은 몸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약물이 사용되며, 필요하다면은요, 마음 자체를 안정시키는 약물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요, 혹은 대부분은요, 평생을 이런 약물에 의지해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약물이 필요할 정도의 아이들은요, 사람으로 치면 특수아동에 들어갑니다.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 약물의 힘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아이들인 것입니다. 약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우리 집사에게도 매우 힘든 일이겠지만요, 우리 수의사에게도 만만치 않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입니다. 충분한 관찰과 집사와의 충분한 면담, 또 여러 검사를 통해 조금씩 처방해보며 방향을 같이 잡아가야만 합니다. 사실 수의사의 노력만으로는 어떤 처방은 불가능합니다. 보호자인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야 올바른 치료 방향을 잡고요, 확신을 가지고 약을 처방하며 고양이의 행복을 위해 안정된 삶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와 우리, 그리고 고양이, 2인 삼각경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평생 고양이의 안정감을 위해서요. 보호자인 여러분과 수의사인 우리는 한편임을 꼭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함께 노력하여 선천적인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요, 많은 집사분들이 꺼리며 두려워하는 고양이의 심한 행동학적 문제를 약으로 접근해 치료하는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